자, 전산회계 1급 107의 기출문제, 객관식 이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여러분,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현재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 자,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무가 아니고요. 현재 의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옳은 걸 찾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자, 우선 답은 3번이 맞는데요. 자, 3번 수익의 정의가, 자,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처럼 수익은 자본 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부채의 감소를 가져옴에 따라서 수익이 나면 이익이 커지니까 궁극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1번의 올바른 표현은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은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손도 포함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차손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차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처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어떤 손실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 거래가 아니라면 이 차손도 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번도 틀린 표현입니다. 자, 1번은 상당히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표현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수량과 단가를 기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어요.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재고장에다가 수량을 기록할 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입고 출고 수량에다가 계속 기록 관리해서 언제든지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에요. 실질재고조사법은 특정한 시점에 재고 조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역으로 출고된 수량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실무에서는 이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기록도 하고 특정 시점에 실질 재고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분실된 수량이 없는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혼합해서 수량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구입했을 때 구입 시점마다 구입 가격이 다를 수 있죠. 그랬을 때는 개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구입했을 때 구입 단가를 다 라벨로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걸 출고했을 때 하나하나씩 라벨을 확인해서 관리하는 기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개별법, 또 선입선출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후입선출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갔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평균법이라고도 하고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가중평균법 이렇게요. 평균법은 뭐예요? 그렇죠.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단가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평균법은 이동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총평균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량 결정 방법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실질 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총평균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은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맞죠? 그럼 답은 나와 마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자, 이거는 많이 강조했었죠? 선일자 수표는 어음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물건을 구입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데 미래일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은 그 미래일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어음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토지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다. 사용할 목적의 토지는 유형 자산, 토지로 구분되는 거고요. 이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샀다.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투자 자산의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되고요. 이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했다. 그럼 재고 자산의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다 계정 과목이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4번에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요건 답이 될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쵸? 답이 2번이네요.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만약에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운반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표현이고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 지출을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자산의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는 땅은 감가상각 안 해요. 또 아직 사용하기 전인 그렇죠. 건설, 중인자산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맞는 것은 2번이죠.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5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한국의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의 금액이 얼마냐? 영업의 손익이라는 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합쳐서 영업의 손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수익은 플러스로 표현해 볼게요. 비용은 마이너스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얼마의 영업의 손익이 발생하느냐. 자, 볼게요. 첫 번째, A회사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여기 밑에 자료는 A회사 주식의 취득원가가 50만 원이고요. 기말의 공정가치가 70만 원입니다. 자, 분기를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분기를 기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만 원이라고 해서 영업외 수익으로 했겠죠?
그래서 제가 영업의 수익은 플러스로 표현해 볼게요. 영업의 비용은 마이너스로 표현해 볼게요. 자, B사의 주식 취득원가는 3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이 20만 원이다. 분기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10만 원 떨어졌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처리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영업의 비용이 10만 원이 기록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기 중에 A 회사로부터 현금 배당 5만 원을 받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기록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5만 원. 자, 단기 초에 25만 원에 취득한 C사의 주식을 단기 중에 30만 원에 처분했다. 자, 차변의 현금 3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5만 원 없어지죠? 그럼 대변의 5만 원만큼 뭐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5만 원만큼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 20만 원, 5만 원, 5만 원 하면 30만 원이 영업의 수익이고요. 마이너스 10만 원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손익은 20만 원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사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잠깐 복습해 보면, 자, 사채를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죠.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할인 발행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가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액면 이자율보다 액면 액면 이자율보다 자, 우리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이유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이자를 주는데 시장에서 지금 12%를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사채를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사채의 발행 금액은 액면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채 액면 1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9천 원에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면요. 1,000원만큼은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요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고 9,000원에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사채 9,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없으니까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기재하고 1,000원만큼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 놨다가 매년 말 액면 이자를 약속된 액면 이자를 현금으로 주면서 이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거를 대변으로 상각시켜 나가는 거예요. 대변으로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처리를 하면서 이 이자 비용은 실질적인 유효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년 말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상각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해요. 자, 할증 발행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할증 발행되는 이유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업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시장보다 많이 주니까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사려고 할 거고, 그럼 사채 액면 금액보다 할증 발행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채 액면가액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1,000원만큼은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채 액면 금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1,000원 받았을 때 사채를 11,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기재하고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 기록했다가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자 비용을 처리할 때 차변으로 이거를 상각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액면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액면 이자는 약속된 이자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할증 발행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매년 액면이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액면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액면이자는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게 돼요. 약속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우선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 3, 4번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에는 매년 유효이자 즉 시장이자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채를 할증 발행하면요.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차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이 유효이자는 매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할증 발행되긴 되면 사채의 이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높게 기록이 되고 이 금액이 점점 사채의 장부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사채의 장부 금액이 줄어들면서 그 사채의 장부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게 이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사채의 장부 금액이 매년 주니까 이 이자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채와 관련된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전산세무 2급 과정에다가 사채에 대한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하기에는 이게 중요성이 높지가 않아요. 나오는 비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암기한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 가서 그때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전산세무 2급 과정에 올려놓은 사채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전산회계 1급 합격한 다음에 세무 2급 공부할 때 그렇게 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이자 비용은 감소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시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아니 여러분, 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요게. 자, 사채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간에 이 사채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간에 이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 금액은 매년 증가하게끔 돼 있어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계정 과목과 자본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러분 자본 잉여금이죠. 이익요금이 아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니까 답은 우선 2번이 맞겠네요. 그죠? 자,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자기 주식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 계정 과목입니다. 매도 관한 주권 평가 손익은 자본 조정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 8번은 이게 은근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유형 자산의 자본적 지출,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 단기의 단기 순이익과 차기의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자, 단기에 자산으로 해야 될 거를 자산으로 안 하고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단기의 비용은 과대돼 있겠죠. 비용이 과대돼 있으면 단기 순이익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단기 순이익이 적게 돼 있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요금도 과소돼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자산 자체도 과소돼 있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단기의 단기순이익은 과소돼 있다라는 게 맞겠네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차기의 단기순이익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여러분, 차기에는 비용이 과소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미래에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사례를 여기다 그려봤는데요. 자, 여기 사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1기 때 자산 100원 현금으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했다가 이걸 2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이 자산을 감소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2기 말에도 감가상각비 자산이 줄어들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 분계인데 실수로 1기 때 이 현금 지출한 거를 다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2기 때 비용 처리할 건 없죠. 다 이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1기 때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과대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2기 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1기 때 다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2기 때는 비용이 과소하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비용이 과소하게 기록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비용이 과소하게 기록돼 있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렇죠. 과대하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의 단기 순이익은 거꾸로 과대하게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 8번은 요 차기분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는 것은 요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요 지금 적어드린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9번입니다. 메모론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메모론가는 과거에 투입된 원가로서 되돌릴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자, 9번 문제. 정기 승용차 구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기 승용차 구입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취득 원가는 이미 투입된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몰 원가가 맞죠.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게 바로 매몰 원가가 맞죠. 그죠? 사용하고 있던 기기장치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기장치의 과거에 취득한 금액, 이 금액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매몰원가가 맞습니다. 그렇죠?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에 취득 가능 금액은 이건 과거에 투입된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몰 원가가 될 수 없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매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제조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접원가 또는 간접비라고도 합니다. 간접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간접비니까 특정 제품이나 특정 부문의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즉 공통원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죠? 자, 2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총변동원가, 즉 변동비는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어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100개 생산할 때 재료비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200개 생산하면 재료비가 2만 원으로 느니까 한 개당 변동비는 일정했었다. 괜찮으시죠? 그죠? 자, 고정비는 어때요? 총 고정비는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죠. 총 고정비는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반비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싹 기억이 나시면 좋은데 자,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증감하는 거 맞죠? 조업도가 늘어나면 총 변동비도 늘어나고 조업도가 줄어들면 총 변동비도 줄어들고 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후비가 대표적인 변동비, 변동원가에 속한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가 대표적인 변동원가에 속한다. 맞죠? 고정비 또는 고정원가 같은 의미로 용어를 또 이렇게 보시고요.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맞죠, 여러분? 단위당 고정비, 단위당 고정원가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자,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한다? 아니죠, 여러분.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항상 일정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하는데 재료비가 10,000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200개를 생산하는데 재료비가 20,000원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라는 건 이 총 원가를 조업도로 나눈 거니까. 그죠? 100개 생산할 때 10,000원이 들어가니까 한 개당 변동비 100원이죠. 그럼 만약에 200개 생산하면 재료비가 20,000원이 들어가니까 한 개당 변동비는 100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비, 즉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 원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자, 11번입니다. 주식회사 대야는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 뭐 재료원가 이렇게 혼용해서 용어를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며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되는 경우에 완성품 환산량으로 맞는 것은 자, 평균법으로 한다 그러면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몇 개가 있었고 단기 착수가 몇 개고 기초 물량은 전년도에 몇 퍼센트까지 가공돼서 2월 됐고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죠. 이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평균법으로 하면. 그럼 완성되게 지금 1800개 맞잖아요. 그죠? 얘는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거죠. 그리고 기말제 공포물 물량은 300개잖아요. 그죠? 얘는 70%까지 완성했으니까 단기에 착수해서 70%까지 가공한 겁니다. 재료비, 즉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공비, 가공 원가는 균등하게 투입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180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공정 초에 들어갔으니까 요 초에 1800개 다 투입됐을 거고 자, 이 기말 물량 300개에 대해서도 70%까지만 가공했지만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들어가니까 0% 시점에 300개 재료가 다 투입됐겠죠. 그러면 재료비,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2100개. 가공비, 가공 원가에 대한 건 자, 0%부터 100%까지 다 완성했으니까 1800개가 다 가공이 투입됐겠죠. 300개 물량에 대해서는 70%까지만 가공되다 말았으니까 37에 20이라면 210개가 가공이 투입된 거죠. 맞죠? 그럼 요거 더하면 2010개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그러면 몇 번인가요? 2100개랑 2010개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1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제조기업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자, 매출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매출원가는 요 제품태 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빼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제공품에서 넘어오는 거 맞죠, 여러분? 그죠? 우리 제공품 계정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럼 지금 매출 원가 얘 120만 원 얘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자, 이 양변은 동일하니까요. 자, 이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문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안 나와 있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알아야지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공품 계정에서 구할 수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초 제공품은 얼마가 있어요? 50만 원. 맞죠?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기 얼마가 있어요? 150만 원. 맞죠, 여러분? 그리고 기말제공품 재고액은 얼마가 있어요? 13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럼 50만 원, 150이면 200이고요. 130을 빼면 200에서 130을 빼면 그렇죠. 요 파란 색깔 7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이걸 우리가 구해서 요 제품에다가 보내주면 이 매출 원가를 알 수 있죠.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겠어요, 여러분?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 제공품에서 구한 요 파란 색깔 70만 원 더하면 150이죠. 그런데 지금 기말 제품이 30만 원이니까 150에서 30을 빼면 그렇죠. 얼마겠어요? 120이다라고 알 수 있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T 계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요 계산 구조를 한번 또 연습해 보시는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또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서도 면세고요. 도서를 대여하는 용역도 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도 면세고요. 주거관청에 신고된 학원 이런 교육 용역도 면세입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입니다. 자, 개인 택시는 여러분 면세예요, 과세예요? 그렇죠, 과세죠. 그래서 답이 1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도 좀 지엽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4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 자, 간이가세자인데요. 나 간이가세 안 하고 일반 가세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이가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포기하냐면 일반 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전달 말일까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간이가세를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5일 이내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가세자로 적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1번은 좀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가세 표준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 1기 예정 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기 신고를 할 때는 1, 2, 3월 달 거 빼고 4, 5, 6월 달 것만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14번의 2번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월 1일 날 사업을 신규로 개시했다. 그러면 5월이면은 1기에 속하죠. 그러면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언제겠어요? 6월 30일이니까 5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답은 사실은 4번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얘기 제가 했었을 건데 우리가 폐업하는 경우에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하는 거죠. 그렇죠?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하는 거지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생기면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정정신고 사유와 관련해서 사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다면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상호가 바뀌었거나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했거나 주주가 변동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이 중간중간에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또 읽어보다 보면 또 여러분이 숙달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